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날 하연의 인생은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반짝이며 뒤바뀌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호텔 38층 연회장. 하얀 난꽃이 벽을 타고 흐르고 크리스털 잔에 샴페인이 넘쳤다. 하연은 맞춤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뺨을 간지리는 실크 베일을 넘긴 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손엔 하얀 장미 꽃다발 곁에는 새신랑 경민 키 크고 반듯한 이마, 백화점 모델처럼 완벽한 턱선과 완벽한 슈트핏. 모두가 말했다. 하연 씨 복 터졌어요. 부모님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하지만 정작 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머릿속엔 오직 엄마의 얼굴만 떠올랐다. 작은 시골 마을 낡은 양철 지붕 밑에서 평생 손이 갈라지도록 장을 팔며 하연을 키운 어머니 정숙. 엄마, 이젠 내가 엄마를 모실게요. 추운 시장 바닥에서 더 이상 안 계셔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자신과의 약속을 되새겼다. 결혼식은 누구의 눈에도 완벽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부딪히며 하객들과 셀카를 찍는 동안 하연은 계속 웃었다. 카메라 셔터음이 계속 울렸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꽃들이 시들기 전 하연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과 마주했다. 신혼방은 고급 향초와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대형 액자 속 커플 사진이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하연은 힐을 벗고 머리를 풀며 긴장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하연아? 나찍지만 어딘가 다급한 목소리. 문이 벌컥 열리더니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경민의 아버지 상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님. 하연은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세요? 상호는 대답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여기 50만 원이야. 이거 들고 지금이라도 도망쳐. 늦기 전에. 그는 손을 떨며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하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오늘 제 결혼식이었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상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피곤하고 침울한 눈동자 속에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 애, 경민이 겉모습만 반듯하지. 내 아들이지만 이젠 내가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하연은 숨을 삼켰다. 도박에 빠졌고 집 담보까지 다 날렸어. 전처도 있었지. 그 여자 임신했었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맞고 계단에서 굴러 결국 유산했어. 거짓말 아니에요. 하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쥐어진 돈봉투는 땀으로 젖어들었다. 그 애가 항상 말했지. 아버지는 나이 들어 망상하는 노인이라고. 내가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경민의 첫 번째 결혼식 사진. 신부는 창백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이마에 흐릿한 멍 자국. 그녀는 거의 웃지 않고 사진 속 눈빛엔 뭔가 갇혀있는 생명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나처럼 순하디 순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결국 떠났어. 빈손으로. 그녀가 떠난 날 이후로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너는 그런 지옥에 빠질 필요 없어. 제발. 그는 하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지금이라도 도망쳐. 부탁이야. 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귀 안에선 무언가 울리고 있었고 눈앞의 호화스러운 신혼방은 갑자기 차갑고 낯설어 보였다. 밖에서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경민의 유쾌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러나 이 방 안에는 진실만이 울리고 있었다. 도망쳐. 지금이라도. 하연은 멍하니 앉아 손 안에 돈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지 50만 원이 아닌 한 인생을 구하려는 마지막 기회가 담겨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반짝였고 집안은 고요했다.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침대 옆에는 손수 접은 정장 재킷과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경민이 남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회사 미팅이 생겨서 먼저 나갔어. 집은 편하게 있어. 사랑해, 내 아내. 사랑해. 그 말은 예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 하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거대한 벽걸이 TV와 고가의 스피커 순백색 대리석 바닥과 그 위에 깔린 러그.
그녀가 어린 시절 꿈꾸던 부유한 삶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기 속엔 냉기가 감돌았다. 아무도 없는 집 고요하지만 차가운 분위기. 오전 10시. 도어락이 울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백발이 섞인 중년의 여성 하연은 그녀가 바로 집안일을 돕는 가정부 윤 씨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가씨, 아니 이제 사모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물었다. 윤 이모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윤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2년쯤 됐어요. 이전에 계시던 분도 사모님이셨죠. 하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떠올린 것은 어젯밤 상호 씨가 보여준 이마에 멍든 그 여자였다. 하지만 하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머리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다. 그날 오후 하연은 옷장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이미 각종 명품 옷과 가방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잠시 후 경민이 집에 돌아왔다. 양손에는 쇼핑백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할 만한 걸 사봤어. 이게 다 뭐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런 것도 못 해줘. 경민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하연은 기계적으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중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경민 오빠, 우리 신혼여행은 안 가. 그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 회사 일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아, 알겠어. 하연은 이해하는 척 했지만 왠지 모르게 슬펐다. 결혼식 준비도 전부 경민 쪽에서 주도했고 그녀는 단지 따라가기만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민이 없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왜 이게 안 열리지? 마치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듯 휴대폰은 얼어붙은 화면을 띄웠고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날 밤 하연은 경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 휴대폰 왜 잠금이 바뀌었어? 아, 내가 바꿨어. 요즘 해킹 많다잖아.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건 내 폰이잖아. 아니야.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모든 건 함께 관리해야지. 그리고 당신 요즘 이상한 연락 같은 거 없지? 경민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하연은 처음으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혼생활이 점점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통제의 감옥으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침대 구석에 앉았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그 밤 상호 씨가 문을 벌컥 열고 외쳤던 그 말. 제발 늦기 전에 도망쳐. 그 말이 이제서야 천천히 또렷하게 가슴을 찔러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연은 복통과 두통 속 울렁거림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력해졌다. 냄새에 민감해졌고 하루 종일 먹은 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생리 예정일을 훌쩍 넘긴 날, 그녀는 조용히 약국으로 향했다. 편의점 옆 약국에서 구매한 임신 테스트기, 그 하얀 막대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떠올렸다. 혹시 이 아이가 오해지어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밤늦게 경민이 퇴근했다. 술에 약간 취한 듯한 얼굴로 소파에 앉더니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정말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도 없다니까. 하연은 차를 따르고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꼭 쥐고 있었다. 경민 오빠, 나 우리 아이 저 요에 가졌어. 순간 공기조차 멈춘 듯 했다. 경민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야, 좋네. 그럼 이번엔 제발 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는 웃지도 않고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만약 딸이면. 경민은 탁 웃으며 말했다. 딸이면 어때? 하지만 아들이 좋지. 회사 사람들도 다 아들 낳았다더라. 그날 밤 하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복부에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아,
엄마는 널 너무 원하고 있어. 하지만 널 방일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며칠 후 하연은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을 보며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박 확인됐습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하연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졌다. 이 세상에 나를 조건 없이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살아볼 힘이 생긴 듯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다. 경미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귀가할 때마다 술 냄새와 험한 말투가 따라왔다. 배가 왜 이렇게 나와? 살쪘냐? 임신하면 다 이런 거야. 그래도 좀 챙기지. 그래, 요즘 왜 이렇게 꾀죄죄해? 하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참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밤, 비가 거세게 내리던 금요일 밤, 경미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들어왔다. 하연은 그를 부축하려 다가가며 말했다. 오빠 그만 좀 마셔. 아기도 있는데? 순간 경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임신했다고 대단한 줄 알아. 그 애가 내 애인 줄 어떻게 알아? 그 말은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 네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그는 소리를 지르며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고 순간 하연의 팔을 세게 밀쳤다. 몸의 중심을 잃은 그녀는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복부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녀는 그대로 웅크려 떨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다음 순간 의식이 까맣게 사라졌다. 병원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눈을 떴을 때 하연은 팔에 수액줄이 꽂힌 채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신 드세요.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작은 생명은 이제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으러 오는 남편도 보호자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나 이 집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비 오는 새벽 하연은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몸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 마치 심장 아래 공간이 텅 빈 것 같았다. 유산 수술 후 하연은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 쉬는 것만으로 하루를 버텼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회색 점퍼에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든 상호가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하연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아들 잘못은 결국 아버지인 내 탓이야. 하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상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혼자 두지 말 걸 그랬다. 내가 병원 옮기자고 같이 살자고 네 손잡고 데려올 걸. 이제라도 같이 가자. 집이 아니라 네가 살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 말에 하연은 눈을 질끈 감고 말없이 울었다. 이번엔 억울해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을 나설 준비를 마친 하연은 경민이 오지 않자 스스로 가방을 챙겼다. 그녀가 병원을 나서는데 상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짐 챙기러 그 집에 한 번은 가야지.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의 고급 빌라. 반년 전 그녀가 부러움 속에 입장했던 그 대문 앞에 다시 섰을 때 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구조, 익숙한 향기, 익숙한 정적이 반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다. 하연은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을 열고 꼭 필요한 옷 몇 벌 여권 통장 수첩 등을 넣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정부 윤 씨가 놀란 듯 달려왔다. 사모님,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윤 이모, 저 이제 그만 떠나려 해요. 윤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작은 쇼핑백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그때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중 일부예요. 제가 몰래 숨겨놨어요. 그이가 다 가져갈 줄 알고 혹시 몰라서. 하연은 멍하니 그것을 받았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잠시 뒤 그녀는 거실로 내려왔다. 경민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치켜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갈 거야. 갈 거라고 웃기고 있네. 병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지더니 이젠 내 집에서 도망치겠다고. 하연은 담담히 그를 바라봤다. 내가 떠나도 너한텐 아무 일 없을 거야. 네가 날 진심으로 원한 적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해놓고 이딴 식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같은 촌년이 감히. 멈춰. 하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녀는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을 꺼내 들었다.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면 누가 동정받고 누가 고소당할까? 경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침묵했다. 하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넌 나를 가질 수는 있어도 짓밟을 권리는 없어. 그리고 그녀는 똑바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오는 동안 경민은 단 한 발짝도 따라오지 않았다. 문 앞엔 상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하연의 가방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와 서울 외곽의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하연은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로 다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이른 아침 버스는 천천히 시골 읍내터미널에 도착했다. 하연은 눈을 떴다. 창밖엔 이슬이 내려앉은 채소밭과 낡은 간판들, 그리고 골목길 너머로 펼쳐진 작은 마을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조심스레 첫 발을 디뎠다. 뒤따라온 상호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한 걸음 떨어져 걷고 있었다. 어릴 적 뛰놀던 좁은 골목, 옛 동네 떡방앗간, 그리고 그녀의 집, 기억 속 그대로였다. 철문을 밀자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고 있던 엄마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하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순간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하연아. 하연은 말없이 뛰어들어가 엄마 품에 안겼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온 세상이 가슴에 쏟아지는 듯한 감정이 울컥 치밀었다. 정숙은 딸을 꼭 안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 멈춰 서 있는 상호를 발견했다. 저분은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민이 아버지. 하지만 그냥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함께 며칠만 계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딸이 데려온 분이면 뭐든 상관없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과 나무 아래 펼친 낮은 상에 둘러도 앉아 고등어조림 된장국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놓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연은 눈앞의 반찬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긴 부자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어. 그 후로 하연의 일상은 눈에 띄지 않게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팔 야채를 수확하고 오전엔 상호가 텃밭에 물 뿌리개를 들고 따라 나섰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궁금한 눈으로 물었다. 그분은 누구셔?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 하연이 도와주는 서울서 내려온 친척이야. 며칠 뒤 하연은 작은 결심을 한다. 엄마 저 온라인 가게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해요. 무슨 가게 엄마처럼 혼자 아기 키우는 사람들 혹은 엄마가 없어서 외롭게 아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옷 아기용품? 그런 거 팔고 싶어요. 정숙은 손에 들던 천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해봐. 우리 집은 항상 네가 뭘 하든 응원할 거야. 그날 밤 하연은 상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혹시 이름 하나 같이 지어주실래요? 무슨 이름? 제가 만들려는 가게 이름이요? 그 아이가 있었으면 제가 지어주려 했던 이름, 햇살이었거든요. 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에 해살가게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갔다. 그 글씨체는 삐뚤하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하연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옆에는 자신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미소가 있었다. 봄 기운이 퍼진 3월의 어느 날 해살가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하연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작은 책상에 앉아 온라인 주문을 정리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상이 생겼다.
엄마는 여전히 시장으로 나가셨고 상호는 마당에서 화단을 가꾸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 두며 시간을 보냈다. 해살 가게는 육아용품과 아기 옷을 파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가끔 손님은 물건보다 마음을 털어놓고 갔다. 혼자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저만 혼내는 기분이에요. 그때마다 하연은 조용히 말하곤 했다.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선 누구도 혼나지 않아요. 그녀가 지닌 상처가 어느새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택배 상자를 포장하던 하연은 택배 송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눈이 멈췄다. 김경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그 이름, 그 주소. 결코 잊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하연은 순간적으로 손에 든 송장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설마... 그녀는 재빨리 시스템을 뒤져 최근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한 품목은 유아용 내복 2벌과 젖병 세트, 그리고 요청 메시지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되도록 빠르게 배송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경민에게 아이가 있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건가? 하연은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원 침대, 그의 무관심한 눈빛, 딸이면 낳지 말라던 말투,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파서라고 남긴 메시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이름은 아직도 그녀의 평온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다음날 하연은 상호와 함께 마을 근처 마트로 나갔다. 자동차에 탑승한 뒤 상호가 조용히 물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하연은 조용히 송장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상호는 그것을 본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경민이네. 네, 그 사람 애가 생겼나 봐요.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애가 바뀌었을 거라고 나도 생각 안 해워. 하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걱정된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 미련 없어요. 그저 내가 지켜낸 내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봐 겁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봄 햇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이름만 불러도 울던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보여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말에 상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진짜 어른이지. 그리고 하연아, 넌 지금 그 길을 아주 잘 가고 있어. 늦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오후. 해살가게 앞엔 어김없이 택배 차량이 멈춰섰다. 비에 젖은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여기 김하연 사장님, 박스 하나 더 있어요. 하연은 우산을 펼쳐 들고 나가 박스를 받았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가게 앞 골목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우산 회색 셔츠 젖은 머리카락,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 경민이었다. 하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두 사람 사이엔 긴장도, 미련도, 눈물도 없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경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너 잘 지낸다 들었어. 인터넷에 가게도 있고. 네, 덕분에요. 경민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우산을 접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 일, 병원에도 못 갔던 거 정말 미안했어. 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만도 냉소도 없었다. 대신 늦은 후회와 엉성한 눈빛만 남아있었다. 있었어. 너 떠나고 얼마 후에 다른 여자랑 결혼까진 못했지만 아이 낳았어. 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도 떠났어. 남은 건 나랑 그 애기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 생각나. 너랑 처음 만났던 날 네가 웃던 얼굴.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우린 다르게 됐을까. 하연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달라졌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었을 거예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겠지. 아뇨. 경민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전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테니 당신도 무너지지 말고 살아가세요. 아이 앞에서라도. 그 말에 경미는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연은 똑바로 문을 열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이름 하나로 그녀의 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낸 여자였으니까. 경민과의 마주침 이후 해살가게의 하루는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다. 포장된 택배 상자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나갔고 아이 옷을 사러 오는 엄마들은 여전히 정겨운 얘기를 나누며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밤 하연은 이상하리만치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 창가에 기대어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상호가 조용히 꽃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물었다. 상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라벤더가 바람에 쓰러져서 묶어줘야 하거든. 식물도 말은 못해도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줘야 하잖아. 그 말에 하연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다. 말없이 그 옆에 앉았다. 아버님, 저 괜찮은 척하느라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상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는 건 어떨 땐 제일 힘든 일이거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라벤더 줄기가 조용히 흔들렸고 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 처음으로 들어요. 그 말에 상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그녀 손등 위에 조심스레 자기 손을 얹었다. 하연아, 네, 넌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평생 너 같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웠거든. 그땐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죠. 지금은 그냥 저예요. 김하연. 그리고 당신이 딸이라고 불러준 그 사람. 그 말에 상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됐지. 하지만 저 가끔 무서워요. 혹시라도 또다시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연아. 그는 천천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진짜로 다정한 사람은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야.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지.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옆에 기대어 울었다. 어깨를 빌리는 일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가게 앞 진열대에 초여름 옷이 걸리기 시작할 무렵 하연은 가끔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보곤 했다. 해살가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억이 쌓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정숙 어머니는 요즘 몸이 조금씩 더 약해졌다. 예전처럼 새벽 시장을 뛰어다니기보단 마당 한켠에서 고추씨를 털거나 햇살 좋은 날엔 빨랫줄에 이불을 널며 흥얼거렸다. 상호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신문을 가지런히 놓고 동네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나눠 줬다. 누구는 그를 사위도 아닌 사위, 누구는 딸 가진 호랍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연과 정숙 옆을 지켰다. 어느 일요일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던 마당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함께 모종을 심었다. 이건 방울토마토, 얘는 오이, 이건 쑥갓. 상호가 설명하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땅을 고르고 하연은 무릎 담요를 깔고 씨앗을 묻었다. 하연아, 너 어릴 땐 흙 묻히는 것도 싫어했잖아. 정숙이 웃으며 말하자 하연은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털며 웃었다. 이제는 손에 흙이 묻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상호는 물뿌리개를 들고 다가와 조용히 물을 뿌렸다. 햇빛 아래 그들이 심은 땅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김하연 씨, 혹시 지역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수업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마음 편지 쓰기라는 작은 수업인데 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글을 쓰는 건 제게도 약이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해살가게 옆방에선 작은 아이들이 모여 앉아 색연필로 편지를 썼다. 엄마, 나 오늘 혼자 양치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하연은 그 편지들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그리고 가끔 상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간식 사왔다 하며 아이들에게 떡과 귤을 나눠주곤 했다. 그 아이들 눈엔 그는 친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자 말없이 무릎을 내주는 나무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마당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중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지, 우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보다 오래 지켜주는 손길에서 생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상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하연아, 이젠 나도 아버지 소리 듣고 싶다. 그 말에 하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작은 숨소리, 서로의 천지붕 없는 집 같은 이 마당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 늦여름, 해살가게 앞 감나무에는 작은 감들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종이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마당 한켠에선 상호가 도라지 말리는 판을 손질하고 있었고 정숙은 가게 옆 작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흥얼거렸다. 그 사이 하연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가게 창가 자리에 앉았다. 페이지마다 그녀가 적어놓은 문장들, 오늘도 나는 나를 지켜냈다. 울지 않아도 괜찮다.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밀고 누군가 들어왔다. 남자는 키가 크고 웃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팔에 유아용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아기 옷 사러 왔어요.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누나가 혼자 키우는데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제 정말 좋은 삼촌이시네요. 잘 오셨어요. 그 남자 이름은 태훈이었다. 다정하지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아이 이야기를 할 땐 눈이 반짝였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엔 조카와 함께였다. 아이의 이름은 민하. 사과처럼 볼이 붉고 웃을 때 손을 입으로 가리는 아이였다. 그날 이후 태훈은 종종 들렀다. 민에게 맞는 옷을 골라주고 가끔은 하연에게 작은 질문을 던졌다. 언젠가 당신처럼 단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연은 그 질문에 처음엔 웃고 말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투, 눈빛, 손끝의 조심스러움이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상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의사는 말없이 처방전을 넘기며 말했다. 이제 무리는 하지 마세요. 되도록 편하게 가까운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날 밤 하연은 상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지만 매일 마음으로 남겼어요. 상호는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써온 작은 편지를 건넸다. 하연아, 내 삶에 너라는 사람이 들어온 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아버지라 불러줘서 고맙고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겨울, 첫눈이 내린 아침 가게 문 앞에는 미나가 작은 장화를 신고 서 있었다. 태훈이 뒤따라와 인사하며 말했다. 하연 씨, 혹시 우리 같이 아이들 대상 소규모 북카페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하연은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책 읽어주는 공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곳, 해살 옆에 또 하나의 햇살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날 밤 하연은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절 속에 있다. 그녀가 품었던 슬픔 흘린 눈물 버틴 날들 위로 지금은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말 대신 손을 내밀어 서로를 감싸주었고 이름 없는 집 안엔 진짜 사랑과 햇살이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연처럼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사랑을 믿고 내딛었지만 그 사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호처럼 누군가의 무너진 삶 옆에 말없이 앉아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크고 작은 어둠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상처, 어떤 다정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은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이야기를 이곳에 살짝 꺼내어 놓아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 조용히 무너져가는 밤, 이 이야기의 한 편이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모두 비바람 속을 지나 햇살이 머무는 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